아저씨, 어제 남의 집 단병랑 미대서 삽질하셨죠? 장터 한복판, 떼꾸정물 흐르는 옷을 입은 꼬마가 점잖은 양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양반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 녀석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미세한 떨림과 옷자락에 묻은 먼지 하나로 숨긴 죄를 찾아내는 신통한 아이였습니다.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고 건조한 날이었습니다. 숭례문 밖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으나 그 활기 속에는 늘 무언가 숨기려는 사람들의 비릿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기, 나이는 이제 겨우 10살이라지만 내 기억 속에 부모님의 얼굴은 희미한 안개와 같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길가에 떨어진 떡고물을 주워 먹고 목이 마르면 우물가에서 바가지를 빌려 축이던 떠돌이 신세였지요. 내 몰골은 참으로 볼품 없었습니다. 때가 찌든 저고리는 이미 재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소매 끝단은 닳고 닳아 실밥이 너덜너덜하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살을 애듯 불어오는 칼바람은 내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시려와 나는 가만히 조각을 발등에 덮은 채 웅크리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겼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 옷자락에 묻은 흔적 하나가 마치 책장에 적힌 글씨처럼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또 시작이네. 눈매 매서운 것 좀 보게나. 국밥집 주모가 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주모의 손에는 갓 쪄낸 뽀얀 떡이 들려 있었지만 나는 그 떡보다 주모의 앞치마에 묻은 짙은 갈색 얼룩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것은 간장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주모가 아침 일찍 남몰래 뒷집 담장을 넘다 긁힌 소나무 진액의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고픈 내게 가끔 국물이라도 내어주는 고마운 분의 사소한 허물을 들춰낼 만큼 영악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나는 가만히 앉아 국밥집 앞을 서성이던 한 사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내는 겉으로는 멀쩡한 유건을 쓰고 푸른 도포를 둘렀으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배고픈 과객 같았지만 그의 옷자락에서는 지독한 향나무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근방에서 향나무를 대량으로 태우는 곳은 오직 한 군데,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자리한 사당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나를 보더니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죽신 밑창에 낀 붉은 진흙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늦은 밤 진눈깨비가 살짝 내렸으니 산 밑에 흙은 아직 마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의 신발엔 유독 붉은 빛이 감도는 황토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황토는 사당 뒤편 역대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뒷마당에만 유독 짙게 깔려있는 흙이었습니다. 아저씨, 향나무 냄새가 너무 진해요. 코끝이 아릴 정도네요. 그리고 그 신발. 사당 뒤쪽 황토밭에서나 묻을 법한 흙인데 거기서 뭘 하셨길래 발등까지 흙이 튀었을까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사내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좌우로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도포 자락을 길게 늘여 신발을 가리려 했으나 내 눈은 이미 그의 소매 끝에 걸린 작은 실밥 하나까지 포착한 뒤였습니다. 아저씨 소매에 걸린 그 푸른 비단실, 사당 제단 위에 덮여있던 보자기 실 아닙니까? 어제 이장님이 사당에 도둑이 들어 제기가 사라졌다고 난리를 치시던데
아저씨가 거기 계셨나 봐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는 낯빛이 허옇게 질려서는 그대로 나를 밀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상인들이 내 외침을 듣고 그를 가로막았지요. 사내가 넘어지며 품 안에서 번쩍이는 노재기 세 점이 흙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챙강거리는 금소금이 장터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밝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앉은 추악하고 눅눅한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지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서는 특유의 비릿한 땀 냄새와 불안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것들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몸의 언어였지요. 그날 이후 죄의 냄새를 맡는 아이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터를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육중한 가마 한 대가 내가 머물던 다리 밑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치지만 눈가에 깊은 수심이 서린 중년의 양반이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조판서 이명준 대감님이었습니다. 대감님은 먼지 날리는 흙바닥에 서 있는 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은 심연 같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숨은 허물을 찾아낸다는 그 아이냐? 나는 대감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님의 옷은 정갈했으나 그에게서는 기묘하게도 달콤하면서도 구역질 나는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약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낼 때 쓰는 강한 고본과 소독용 약재의 향이 그의 옷감 깊숙이 배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 손목에는 날카로운 손톱 자국 같은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집안에 아주 오랫동안 아픈 분이 계셨군요. 그런데 그 약재 향이 대감님의 옷장에까지 밴 걸 보니 단순히 간병을 하신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 그 향을 온몸에 뿌리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손목의 상처, 누군가에게 핥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살을 쥐어뜯어 만든 비통함의 흔적이네요. 판서 대감의 눈이 크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나를 향해 나직하게 그러나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보름 전 죽었다. 관가에서는 병이라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어찌 죽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아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집안에 그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밝혀줘야겠다. 나는 예감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의 높은 담장 너머에는 장터의 좀도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축축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조용히 대감님의 가마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쇠 냄새였습니다. 피 냄새와는 다른 무언가 서서히 썩어가는 금속의 냄새. 나는 본능적으로 소매로 코를 막았습니다. 소슬대문을 지나 중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고요해야 할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상중인 집안이라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아야 하거늘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여인들의 날카로운 곡소리와 고성이 뒤섞여 허공을 찢고 있었지요. 대감님의 미간이 불쾌한 듯 꿈틀거렸고 나를 안내하던 노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대감님은 가마에서 내려 멈춰 서더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야, 내가 장터에서 보여준 그 재주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내 집안의 이 해괴한 소란부터 잠재워 보겠느냐? 도둑조차 잡지 못하는 집안에서 아들의 원통함을 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니 말이다. 나는 대감님의 시험 섞인 목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참모의 매캐한 눈물 냄새와 주변 가솔들이 내뿜는 각양각색의 불안한 땀 냄새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댁의 참모인 김씨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외동딸의 혼수 미천으로 쓰려던 소중한 은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도련님 가시는 길 배웅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내 목숨보다 귀한 가락지를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이 집안에 구렁이가 들었나? 아니면 내 주머니를 찢어간 귀신이 있단 말이냐? 참모의 절규 주위로 집안의 친모, 몸종, 노비들이 모여들어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면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범인을 추측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말보다 몸이 내뱉는 진실이 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내 시선이 멈춘 곳은 울고 있는 참모의 어깨를 토닥이며 누구보다 슬픈 표정으로 위로를 건네던 친모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쩌면 좋으냐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른 가솔들이 흥분해서 발을 구르며 범인을 찾으려 할 때조차 왼쪽 다리에 유독 힘을 주고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참모를 부축하며 뒤로 물러날 때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사람의 걸음은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아 부드럽게 앞코로 무게를 옮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왼쪽 발은 바닥을 디딜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박자가 어긋났습니다. 흙바닥에 남는 그녀의 왼쪽 발자국은 오른쪽보다 반푼 정도 더 깊게 눌려 있었고 발을 뗄 때마다 버선목 속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둥근 물체가 살을 파고드는 듯한 저항감이 그녀의 발목, 근육을 미세하게 경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내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쇠냄새였습니다. 은은 본래 냄새가 없으나 사람의 땀과 섞여 밀폐된 곳에 갇히면 특유의 눅눅하고 서늘한 금속향을 내뿜기 마련이지요. 나는 박 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주머니, 참모 아주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참 지극하신데 왼쪽 발목이 꽤나 시리시겠어요. 아까부터 그 발만 자꾸 뒤로 숨기시는데 그 안에서 가락지가 차갑게 울고 있지 않나요? 나의 뜬금없는 참견에 박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짐짓 호통을 치며 나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이 요망한 녀석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밀치려 몸을 비틀 때 왼쪽 발목 부분의 버선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가락지는 가벼워 보여도 도둑질한 자의 버선 속에서는 천근, 만근의 무게로 변해 걸음걸이를 옥죄는 법입니다. 아주머니, 은가락지는 가벼워도 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은 법입니다. 버선목 사이에 끼워둔 그 가락지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려 해서 걸음걸이가 그렇게 뒤틀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힘을 주어 걷다가는 발목이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 꺼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씨의 발끝으로 쏠렸습니다. 당황한 박 씨가 뒷걸음질을 치며 발을 헛디디는 순간 거짓말처럼 버선목 틈새에서 번쩍이는 은가락지가 팅그르르 소리를 내며 돌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굴러온 가락지를 부여잡고 넋이 나갔고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신기함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마저 들킬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대감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지막하게 탄식하셨습니다. 과연 사람의 걸음걸이에서 양심의 굴곡을 읽어내는구나. 서기야, 이제 됐다. 내 능력이 헛된 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으니 이제 내 아들의 방으로 가자. 나는 박씨 부인이 가솔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가락지는 주인을 찾았으나 이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가락지 소동은 그저 이 거대한 집안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악취의 전조일 뿐이었습니다. 대감님을 따라 별채로 향하는 복도, 내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방에 가까워질수록 아까보다 100배는 더 지독하고 비릿한 쇠냄새가 내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 묻은 은가락지,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서늘한 죽음의 설계가 남긴 냄새였습니다. 방문에 다다르자 나는 멈춰서서 대감님을 보았습니다. 대감님, 이 방 안에는 도련님의 숨소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사리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감님의 손이 떨리며 방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문창지가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방 안의 차가운 냉기가 내 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대감님의 손끝은 문고리를 잡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던 노집사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요. 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장판지의 감촉은 차가웠으나 묘하게 끈적거리는 불쾌함이 전해졌습니다. 방 안은 주인이 떠난 지 보름이 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서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붓거리에는 붓들이 마른 채 매달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 지나친 정갈함이야말로 내 눈에는 가장 큰 거짓으로 비쳤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병사한 방이라면 모름지기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이나 약사발을 엎지른 자국 하나쯤은 남아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 방은 마치 누군가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니까요. 코끝을 킁킁거리며 공기의 결을 살피자 아까보다 더 진한 비린내가 책상 근처에서 풍겨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도련님이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서한 밑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대감님, 도련님은 평소에 글을 쓰실 때 유독 공을 들이셨나 봅니다. 이 벼루 밑바닥에 남은 찌꺼기에서 사람이 마시는 약보다 더 지독한 쇠냄새가 나거든요. 나의 말에 방문 밖에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이 댁의 안살림을 돕는 먼 친척인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소매 끝동에는 아주 미세한 보라색에 가까운 짙은 얼룩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내 손가락 끝에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련님이 워낙 문방사오를 아끼셔서 귀한 먹을 쓰시느라 향이 진한 것뿐입니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책상 위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벼루는 묵직했지만 그 틈새에 낀 검은 물체는 먹이라기엔 지나치게 번들거렸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벼루 틈을 살짝 긁어냈습니다. 그러자 굳어버린 먹 조각들 사이로 은빛이 도는 미세한 가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리고 대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대감님. 이것은 먹이 아니라 수은입니다.
오배자와 수은을 교묘하게 섞어 만든 이 먹은 글을 쓸 때마다 은은하게 빛이 나서 문장가들이 탐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매일 밤 등잔불 곁에서 만지고 그 연기를 마시면 사람의 폐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피를 토하며 죽게 됩니다. 도련님이 곧불인 줄 알고 돌아가셨다 하셨지요? 아니요. 도련님은 이 벼루 위에서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감님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고 조씨 부인은 안색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닥에 쓸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아까부터 부인의 소매에서 나는 그 시큼한 냄새. 오배자를 삶을 때 나는 냄새군요. 그리고 그 소매에 묻은 보라색 얼룩은 수은과 오배자가 섞인 먹을 직접 개지 않았다면 결코 묻을 수 없는 흔적입니다. 도련님이 쓰시던 이 귀한 먹, 부인이 선물하신 것 아닙니까? 조씨 부인은 입술을 파들파들 떨더니 이내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가 도련님을 위해 일부러 명나라에서 건너온 귀한 먹을 구해온 것이 죄란 말이냐? 대감님, 저 어린 놈의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의 외침을 뒤로하고 방 한쪽 구석, 병풍 뒤를 가리켰습니다. 대감님, 저 병풍 아래를 보십시오.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하셨지만 문설주 틈에 튄 검은 액체는 다 닦아내지 못하셨네요.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숨이 막혀 괴로워하며 벼루를 엎질렀을 때 튄 자국입니다. 부인, 그날 밤 도련님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을 문틈으로 지켜보셨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 방을 청소하신 것 아니고요? 나의 추궁에 조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바들바들 떨리며 자신의 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발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녀의 신발 앞코에는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박씨 부인의 버선 속 가락지, 냄새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죽음의 찌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대감님의 포효가 조용한 별채를 울렸습니다. 자신의 친척이라 믿었던 이가 아들을 서서히 죽여왔다는 사실에 대감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 혼자서는 결코 이런 치밀한 독을 구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의 뒤에는 분명 이 집안의 권력을 탐내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도련님의 벼루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린내는 여전히 방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매듭을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로 향하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기와집의 어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조씨 부인의 공포와는 다른 아주 차갑고 무거운 사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비명이 잦아든 방 안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대감님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아들이 마지막까지 만졌을 그 비릿한 벼루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지요. 촛불은 기름이 다해가는지 치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빛의 일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귀물처럼 벽면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 그림자 뒤에 숨어 식은 땀을 흘리는 인간의 비겁한 살기였습니다. 나는 다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조 씨 부인이 실토한 독먹의 냄새 뒤로 또 다른 불협화음 같은 냄새가 내 감각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금속성의 비린내와는 결을 달리하는 아주 묵직하고도 쌉싸름한 약재의 탄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방 한 구석, 병풍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약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도련님이 드시던 약은 누가 다렸습니까? 이 약탕기에서 나는 냄새가 묘합니다. 곱불약이라기엔 지나치게 매캐하고 마치 무언가 타버린 듯한 지린내가 섞여 있어요. 나의 물음에 방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어린 몸종 도리가 어깨를 심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도리는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녀석의 손등에는 붉게 달아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 녀석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녀석의 손에서는 매캐한 숯 냄새와 함께 말린 생강과는 다른 아주 자극적인 부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리야, 너 도련님 약을 다릴 때 자리를 비운 적이 있지? 이 화상 자국 약이 끓어넘칠 때 급하게 잡다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밀쳐서 화로에 손을 대인 흔적이구나.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 도련님 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독초의 향이 배어 있어. 도리는 내 눈을 피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달싹였으나 차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님의 먼 친척이자 이 집안의 집사 노릇을 하던 이 씨가 성급하게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감히 어디서 어린 종을 겁박하느냐. 도리는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을 달인 충직한 아이다. 대감님, 저 요망한 거지가 이제는 집안 가솔들까지 이간질하려 듭니다. 이 씨의 목소리는 당당했으나 그의 눈은 묘하게 내 발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씨의 소매 끝에 묻은 작은 검은 가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을 다릴 때 쓰는 숟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비단결을 가진 서찰의 파편이었습니다. 나는 이 씨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그의 채취를 살폈습니다. 그에게서는 조 씨 부인의 방에서 났던 것과 똑같은 오배자 냄새가 났고 동시에 아주 은밀한 분내가 풍겼습니다. 이 씨 아저씨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 소매에는 왜 도련님이 쓰시던 것과 똑같은 먹가루가 묻어 있을까요? 그리고 아저씨가 방금 뱉으신 그 충직하다는 말. 거짓말이네요. 도리의 옷자락에는 아저씨가 평소 즐겨 피우는 담배 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 있거든요. 며칠 전 약탕기 앞에 서 있던 도리를 밀쳐내고 약에 무언가를 집어넣은 사람은 바로 아저씨 아닙니까? 나는 바닥에 버려진 약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헤집었습니다. 그 안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지식여진 뿌리 조각 하나를 찾아냈지요. 그것은 처방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열기를 극도로 올리는 생부자였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폐가 타들어가던 도련님에게 이 뜨거운 약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 겁니다. 조 씨 부인이 독먹을 준비했다면 이 씨 아저씨는 도련님이 살아날 기회를 뿌리째 뽑아버리셨군요. 의원이 오기 전 약탕기를 미리 비우고 도리에게 잠시 졸았다고 거짓말을 시킨 것도 모두 아저씨의 계획이었죠? 도리가 자책감에 입을 닫고 있는 사이 도련님은 천천히 숨이 막혀 죽어갔던 겁니다. 나의 추궁에 이 씨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으나 이미 기력을 회복한 대감님의 매서운 손길이 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씨의 품에서 떨어진 것은 낡은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조 씨 부인과 이 씨가
도련님의 사후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공모한 추악한 기록이었습니다. 대감님은 그 서찰을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침상 옆에서 그들은 가문의 몰락을 축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믿었던 가솔들의 침묵과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방관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비린내를 넘어 인간의 배신이 남긴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 비친 양반댁의 품격은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자 그 아래로 구더기가 들끓는 시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감님, 이제 진실의 절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입을 열게 할 마지막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귀, 그 속에 이 모든 죄의 무게를 확정지을 물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대감님을 이끌고 다시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겠지만 죄지은 자의 발자국은 반드시 굳지 않은 흙 위에 남는 법이지요. 이제 그들이 숨겨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눅눅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서찰의 정체가 드러나고 대감님의 분노가 서린 포효가 울려 퍼졌음에도 집사 이 씨의 눈빛은 비굴함 대신 오히려 서늘한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잡힌 팔목을 비틀어 빼내며 뒷걸음질을 칠 때 그의 도포 자락에서 풍기던 그 비릿한 약재 냄새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을 달여서 밴 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의 양심까지 태워버린 자들의 악취였습니다. 이 요망한 꼬마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이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감님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갑자기 품 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자 별채 주변의 어둠 속에서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단순히 집안의 살림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와집의 그림자 속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두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가솔 둘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감님의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은밀한 금전거래에 영혼을 판 어둠의 심부름꾼들이었지요. 그들이 든 몽둥이에서는 묵직한 나무 냄새와 함께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책상 아래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귓가에는 내 거친 숨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대감님, 조심하십시오. 저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의 눈입니다. 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이 씨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도련님의 홀령에 씌어 헛소리를 짓거리며 우리 가문을 망치려 한다. 저놈을 당장 잡아내어 입을 막아라. 그리고 대감님은 연로하셔서 정신이 혼미하시니 잠시 방에 모셔라. 이 씨의 말은 곧 살인이자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고 쇠약해진 대감님까지 한꺼번에 치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들이 나를 향해 좁혀올 때 나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판의 소리, 놈들이 내뱉는 거친 숨결,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의 일렁임까지 나는 놈들의 발소리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벼루를 놈들의 발치로
힘껏 밀어 던졌습니다. 벼루 속에 남아있던 먹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은이 섞인 미끄러운 액체의 놈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나는 창살이 헐거운 뒷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좁은 틈새를 빠져나갈 때 거친 나무 가시가 내 어깨를 긁고 지나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밤이슬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도망칠 방향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서 이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친 놈을 잡아라. 그놈이 살아나가는 날엔 우리 모두가 끝장이다. 나는 담벼락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채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해우소 근처의 흙이 유독 푹신하고 습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그곳에선 가파헤친 흙의 생비린내와 함께 도련님의 방에서 났던 그 오배자 향기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그곳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직감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흙을 한 뼘쯤 파내려갔을 때 손가락 끝에 딱딱한 가죽 주머니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꺼내 열어보자 그 안에는 이 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은밀한 장부와 함께 도련님이 죽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을 진짜 약방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것이 진짜 증거다. 그때 내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몽둥이를 든 괴한이 내 머리 위로 손을 치켜들고 있었지요. 나는 눈을 감고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웅장한 호통 소리와 함께 횃불 수십 개가 기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왔다. 모두 멈춰라. 대감님이 미리 손을 써둔 관아의 포교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대감님은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서기를 부름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포졸들을 매복시켜 두었던 것이지요. 이 씨와 그의 수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나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가죽 주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도련님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나를 향해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광기 대신 죽음보다 무서운 자신의 죄에 짓눌린 자의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감님은 만신창이가 된 나를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서기야, 내가 내 아들을 2번 살렸구나. 정녕 고맙다 아이야. 대감님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젖은 흙내음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밝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무너진 가문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더 무거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감님의 손을 잡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별채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안개가 별채 마당을 허옇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포교들에게 포박당한 이 씨와 조 씨 부인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이 꺾인 채 강제로 앉혀졌지요. 횃불의 일렁이는 불꽃이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가죽 주머니를 꺼내 대감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든 흙의 서늘한 감촉과 주머니에서 배어나오는 눅눅한 종이 냄새가 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대감님,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아저씨들이 숨기려 했던 진짜 약방문과 가문의 재산을 미리 나누기로 약조한 치부책입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몰래 바꿔치기에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나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처박은 채 어깨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왼손 검지 끝이 자꾸만 자신의 손바닥 한가운데를 강박적으로 긁어대고 있는 것을요.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극도의 불안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몸의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간 녀석의 꽉 쥐어진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이 씨 아저씨, 아까부터 왜 자꾸 손바닥을 긁으세요? 마치 그 안에 불덩이라도 든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손톱 밑에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그 가루 때문인가요? 이 씨의 눈동자가 좌우로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대감님의 허락을 얻어 그의 손을 강제로 펴보게 했습니다. 횃불 가까이 가져간 그의 손톱 밑에는 검은 숟가루와 함께 미세한 보랏빛 결정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비릿한 냄새. 그것은 도련님의 벼루 틈새에서 보았던 수은과 부자가 뒤섞인 독의 잔해였습니다. 대감님, 사람의 말은 1000번을 고쳤으며 속일 수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습관과 그 몸의 뱃냄새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밤 도련님의 약에 독을 타며 손가락 끝으로 그 가루를 다듬으셨겠지요. 아무리 씻어내도 그 지독한 사리의 냄새는 살가죽 속 깊이 파고들어 아저씨를 괴롭혔을 겁니다. 지금 손바닥이 가려운 건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전 겪었던 그 뜨거운 고통이 아저씨의 손끝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말이 칼날처럼 박히자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조 씨 부인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가문이 무너질까 두려워 돕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추악한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 씨 부인 역시 이 씨의 멱살을 잡으려 들며 악을 썼지요. 두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장터의 시궁창보다 더 악취가 심했습니다. 대감님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내가 찾아낸 치부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아들의 방을 누가 가질지 도련님이 아끼던 서책과 폐물들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감님은 서찰을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죽음 뒤에 도사리고 있던 이 거대하고 비릿한 인간의 욕망이 믿기지 않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새벽바람이 대감님의 하얗게 센 수염을 거칠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대감님의 눈에서 툭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내 아들이, 수호가 이토록 추악한 짐승들 틈에서 혼자 숨을 헐떡이며 죽어갔단 말이냐? 아비라는 놈이 집안 식구들의 냄새도 맡지 못하고 고작 종이 뭉치에 파묻혀 내 아들이 말라가는 것도 보지 못했구나. 대감님의 통곡은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관심과 안일함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습니다. 나는 대감님의 젖은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대감님의 몸에서 풍기는 슬픔의 냄새는 너무나도 무거워 내 가슴까지 짓눌렀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광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길 위로 밤새 그들을 지켜주던 어둠이 걷히고 차가운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나 별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코를 찌르던 그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새벽바람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도련님의 낡은 붓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도련님이 남긴 흔적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인간들은 파멸의 길로 떠났고 남겨진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슬픔이라는 마지막 숙제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감님은 나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대감님의 가슴에서 나는 눈물의 온도는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안도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포승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간 뒤 이 판서 댁의 너른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비릿하고 음산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기가 터져 고름을 쏟아낸 뒤의 허탈함,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의 그 간질거리는 아픔 같은 고요함이었지요. 저는 대감님의 서재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아침 햇살이 마당의 이슬을 말리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밤새 살을 애는 듯한 긴장감에 시달렸던 몸은 손뭉치처럼 무거웠고 파헤친 흙이 묻은 손톱 밑은 여전히 아릿했습니다. 제 코끝을 스치는 공기에서는 더 이상 수은의 비린내나 부자의 매캐한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새 눅눅하게 젖었던 흙이 햇볕에 마르며 내뿜는 비릿하면서도 정직한 땅의 숨소리가 느껴졌지요. 대감님은 서재 안에서 수호 도련님이 생전에 아끼던 서책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대감님의 뒷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관복의 소매 끝동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상투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져나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이조판서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자식을 먼저 앞세운 가련한 늙은 아비의 슬픔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기야, 들어오너라. 대감님의 갈라진 목소리에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대감님이 방금 태우신 향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를 기리는 치명이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처연한지 제 코끝이 다 시큰거렸습니다. 대감님은 아들이 평소에 쓰던 낡은 붓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붓대가 이토록 가벼운데 나는 왜 이 무거운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이 집안의 기둥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조정에서 나라의 대업을 논한다며 어깨를 높였구나. 내 무관심이 저 짐승 같은 자들의 탐욕에 먹이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 대감님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와 부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깨달은 자의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대감님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품인 벼루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가문의 수치에 휩싸일까봐 증거를 몰래 숨기면서까지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그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대감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도련님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도련님의 유품에서 맡은 마지막 향기는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사랑채를 향한 그리움이었거든요. 도련님은 단지 아버지가 조금 더 자주 이 방을 찾아주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나의 말에 대감님은 결국 책상 위로 엎드려 대성통곡하셨습니다. 그 거구의 양반이 아이처럼 목을 놓아 우는 소리가 별채의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청소하던 하인들도 부엌에서 죽을 쓰던 계집종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가득했던 탐욕과 비밀이 대감님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판서댁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대감님은 도련님의 죽음에 방관하거나 동조했던 가솔들을 모두 내보내고 가문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쌓아두었던 금은보화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으로 쓰였고 곡간의 곡식들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더 이상 위세로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은 아들을 향한 참회와 죄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공간으로 변해갔지요. 하지만 대감님은 여전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아들이 남긴 서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대감님의 곁에서 묵묵히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갈 때마다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이제는 더 이상 비릿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픔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하는 아주 정갈하고 맑은 향기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대감님은 제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기야, 너는 사람의 냄새를 맡는 재주가 있으니 그 재주가 독이 되지 않도록 문장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대감님의 무릎 밑에서 천자문을 배우며 비로소 길바닥의 거지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대감님은 어느 날 저를 불러 깊은 결심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저택을 떠나 저와 함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기야, 이제 이곳에서의 내 업보는 다한 것 같구나. 이제 너와 함께 진정으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려 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대감님의 눈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탐욕의 구름이 거친 대감님의 얼굴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대인의 기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감님의 제안에 선뜻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 코끝에 다시금 길 위의 흙내음과 이름 모를 민초들의 애완 섞인 냄새가 스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서댁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지붕 위에서 하얗게 빛나다 떠오르는 해의 온기에 녹아 투명한 물방울로 떨어졌지요.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이 집안이 품었던 오랜 눈물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감님이 새로 내어주신 옥색 비단 도포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길바닥에서 떼꾸정물 흐르던 거지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거울 속 제 눈망울은 여전히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대감님이 손수 준비하신 따뜻한 쌀밥과 고기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의 온기는 제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었지요. 평생을 허기진 채 장터를 떠돌던 제게 이 밥상은 꿈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한 천국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저 높은 담장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야, 밥이 식기 전에 들거라.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내게 절을 한번 올리련다. 오늘부터 너를 내 호적에 올리고 죽은 수호의 동생으로 삼을 작정이다. 대감님의 목소리는 인자하고도 확고했습니다. 대감님은 제 곁에 앉아 손수 고기 한 점을 제 밥 위에 얹어주셨지요. 대감님의 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냄새나 약재의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아들을 기리며 올린 향나무의 정갈한 향과 정성을 다해 씻은 비누 향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제 안에 제 가슴은 한없이 울렁거렸습니다. 배부른 내일이 보장된 삶, 비단옷을 입고
글 공부를 하며 대감님의 사랑을 받는 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아이도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코끝에는 자꾸만 다른 냄새들이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터의 비릿한 흙내음, 이름 모를 민초들이 내뱉는 고단한 땀 냄새, 그리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이 흘리는 소금기 어린 눈물 냄새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감님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님, 이 밥은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달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대감님, 저는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도살인 지옥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이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 제가 보는 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날카로워 제 마음마저 베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대감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제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길 위에서 태어났고 길 위에서 사람들의 애환을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재주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수건이 되길 바랍니다. 대감님의 양자가 되어 비단 옷에 갇히기보다 해진 저고리를 입고 저 넓은 팔도 강산을 누비며 제 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대감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서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지요. 저는 대감님의 실망한 기색이 두려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어깨 위로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대감님은 화를 내는 대신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대감님의 품에서는 아비의 깊은 정취가 배어나왔습니다. 장하구나, 서기야. 너의 맑은 눈이 단순히 죄를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나아갈 길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려 너라는 큰 그릇을 작은 집안에 가두려 했어. 그래, 가거라. 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작은 주춧돌 하나는 놓아주마. 대감님은 저를 보내주시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문의 남은 재산을 털어 도성 변두리에 커다란 집을 짓고 갈 곳 없는 아이들과 억울한 사연을 가진 빈민들을 구휼하는 유경당을 세우기로 하신 것이지요. 그곳은 제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집이자 세상의 모든 서기들이 배고픔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다시 예전의 그 낡은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대감님은 제 보찜 속에 따뜻한 버섯 몇 켤레와 정갈하게 쓴 서책 한 권을 넣어주셨지요.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대감님께 저는 정성껏 큰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의 얼굴에는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은 노구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기야, 길을 걷다 힘들거든 언제든 돌아오너라. 유경당의 문은 내가 맡는 그 정직한 냄새를 따라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저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저 멀리 남산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상쾌한 소량기와 함께 누군가 새로 짓는 밥에 구수한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였고 제가 지켜야 할 진실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제 몫의 향기를 온전히 내뿜고 있었지요. 저 역시 저 꽃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죄를 보는 눈이 아닌 상처를 보듬는 마음을 가진 채 말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억울한 눈물이 흐를 때, 혹은 추악한 욕망이 누군가의 삶을 짓밟으려 할 때,
여러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맑은 눈을 부라리며 죄의 냄새를 쫓는 한 소년이 여전히 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은 저마다의 향기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배어 있나요? 혹여 부끄러운 얼룩이 묻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진실한 참회의 눈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맑아야 세상의 향기도 온전히 맡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조선의 숨은 야담, 사람의 죄를 읽는 아이 서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의 맑은 웃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